사랑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오해를 공유하는 일이다. 사랑은 환상을 같이 꾸는 것이다. 마르셀 프루스트.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진실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사랑은 마치 투명한 거울 같다. 우리는 상대를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거울 너머의 자신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프로스트의 말처럼 사랑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을 함께 꾸는 일일 수 있다. 한 여자가 말했다.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줘요. 그러나 그 이해란 그가 그녀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주는 것일 뿐이다. 언젠가 그 기대가 어긋나는 날 그녀는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정작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환상의 그림자다. 사랑은 이해라는 이름의 착각을 안고 출발한다. 이 사람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성격이 비슷해. 이런 취향까지 같다니 운명이야. 이 모든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같다고 여긴 근거들일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모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다. 사랑은 같음이 아니라 다름을 견디는 일이라는 것을. 인간은 자유로울 때보다 사랑할 때 더 비참해진다. 알베르 카미.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구속한다. 카미는 사랑을 그렇게 냉정하게 바라봤다. 연인의 휴대폰에 집착하고 답장이 늦어지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왜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지. 사랑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자유를 내려놓는다. 자유롭기 위해 사랑을 택했지만 결국 사랑 때문에 가장 좁은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가장 흔한 감옥은 바로 기대다.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지. 연인이니까 이건 해줘야지.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된다. 자유롭게 흐르던 감정은 굳어지고 관계는 숨막히기 시작한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생텍쥐페리. 이 말은 오랫동안 인용되어 왔지만 오해되기 쉬운 명언이기도 하다. 사랑은 단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오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오해를 나눌 수 있다면 함께하는 여정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랑은 조용히 끝난다. 눈물도 없고 싸움도 없다. 그저 함께 꾸던 환상이 끝났을 뿐이다.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잘 맞았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달라졌어. 아니다. 당신들이 처음부터 맞았던 게 아니라 맞았다고 착각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랑의 초반은 언제나 착각으로 덮여 있다. 진실은 그 후에야 드러난다.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채 사랑을 시작하면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부서진다.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자기 오해의 정리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타인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원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만들어주는 자아 감정을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나는 그 사람과 있을 때 웃을 수 있었고 내 가치를 느낄 수 있었고 필요받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 안에 비친 내 모습을 사랑한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별은 단순한 관계의 종료가 아니다. 그것은 그동안 내가 꾸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잃는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별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준 나를 포기하는 일이다. 이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 때문이다. 나는 이제 누구일까? 라는 질문 앞에 선 사람은 결국 과거의 감정을 되돌리려 애쓰게 된다. 다시 연락하고, 다시 잡아보려 하고, 애써 무너진 감정을 되살리려 한다. 그러나 이미 부서진 것은 감정이 아니라 환상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환상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 해도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깨어진 채다. 이별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잘못된 믿음과 착각이 꺾이는 순간이다. 어느 익명의 작가. 누구에게나 이별은 자기 점검의 거울이다. 나는 그 사람을 진짜로 알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석했는가? 그 사람도 나를 진짜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자신의 상처를 메우기 위해 이용한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 속에만 존재했던 허상으로 나를 믿어왔던 걸까? 사랑은 오해에서 시작해 착각으로 자란다. 이별은 그 모든 허물을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남는 건 언제나 적막과 부끄러움이다.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믿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은 성장한다. 환상은 아프지만 깨어졌을 때 비로소 현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여자가 말했다. 그 사람 없이는 내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꼈던 것은 당신 안의 공허함이 그 사람을 통해 채워졌기 때문이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 없이도 자기 자신으로 충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별은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통과 의례다.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나에게 진실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오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을 남긴다. 그 다짐이 쌓여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별은 실패가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는 삶의 깊은 통찰이다. 운명이라는 말에 기대는 사람은 책임을 피하고 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이 선택의 결과라고 믿는다. 장폴 사르트르, 운명이라는 단어는 참 편리하다.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었어. 이별도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 말 속엔 슬픔을 포장하는 아름다움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책임을 미루는 편안함도 숨어 있다. 운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기대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고, 어떻게 다가갔고, 어떻게 상처 줬는지는 모두 우리의 선택이었으며,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 운명은 신화다. 현실은 결과다. 그리고 그 결과의 씨앗은 대부분 우리가 던진 말, 하지 않은 행동, 지나친 침묵 속에 있다. 한 남자가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운명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반문하고 싶다. 정말 모르겠는가? 그가 했던 말, 하지 않았던 배려, 반복되던 무관심은 모두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다. 운명은 단번에 닥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적된 태도의 끝이다. 운명은 당신이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던 선택의 흔적이다. 나의 말.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 연락할지 말지, 진심을 말할지 아닐지, 자존심을 내세울지 내려놓을지. 사랑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갈림길 앞에 선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것이 관계의 질을 만들고 마지막 순간의 결정을 만든다. 운명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반복된 나의 축적이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성찰하지 않고 언제나 상대만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이별을 반복한다. 그러고선 또 말하겠지. 나는 왜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날까? 그건 운명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습관과 패턴이다. 그러니 고쳐야 할 것은 운명이 아니라 내 방식이다. 사랑은 선택과 책임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기대고 함께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책임을 짊어진 것이다. 물론 그 무게는 언제나 두 사람 몫이다. 한 사람만 짊어지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짐이 된다. 그 무게를 함께 지는 것,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성숙이다. 운명이라는 말로 나의 게으름을 미화하지 마라. 운명이라는 말로 타인의 이별을 용서받지 마라. 모든 사랑은 책임이며 그 책임은 말보다 크고 감정보다 깊고 말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은 결국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다.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운명보다 중요하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보내줄 수 있는 용기다.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존재하게 두는 용기다. 에리히 프롬,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사랑한다면 붙잡아야 한다고, 떠나지 못하게 해야 하고, 내 옆에 두어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반대다. 사랑은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일이다. 프롬이 말했듯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허용이다.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조용한 응원이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떠나겠다는 연인의 손을 붙잡으며 울었다.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 말은 절절하고 진심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했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숨어 있었다. 상대는 그 순간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사랑은 타인을 나의 연장선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사람, 내 여자, 내 남자라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 말 안에는 이미 경계의 붕괴가 담겨 있다. 상대는 당신의 일부가 아니다. 그는 당신이 아닌 하나의 고유한 세계다. 진짜 사랑은 그 세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 사람 없이는 안 돼요. 이 말은 흔히 들리는 사랑의 언어지만 실은 자기 공허의 외침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느끼는 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놓을 수 없고 떠나보낼 수 없고 미련은 더 깊어진다. 하지만 사랑은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일이다. 함께 서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사랑이 아니다. 의존이다. 불안이다. 그리고 결국엔 상처뿐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이별 후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그녀의 SNS를 감시하고 친구들에게 소식을 캐묻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욕이었고 두려움이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 줄 수 있는 힘이다. 보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했던 사람이다. 자유롭게 날개하라. 그가 돌아온다면 그것이 사랑이다. 리처드 바크. 이 유명한 말은 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잡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떠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함께 있음을 사랑의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떨어져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일이다. 멀리 있어도 존중할 수 있는 감정. 그게 진짜다. 사랑을 이유로 상대를 묶지 마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감정의 사슬이고 관계라는 이름의 감옥일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히는 순간 둘 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가 당신이 아닌 곳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의 최종 형태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사랑을 망치고 있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를 가진 자는 사랑을 망친다. 벨 훅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진짜 사랑을 받으면 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만 하면 내 상처는 치유될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은 환상이다. 사랑은 약이 아니다. 상처는 타인이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면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회복되는 것이다. 상처난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사랑 자체를 공격하게 된다. 사랑받지 못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의심하고 쉽게 불안해하며 쉽게 요구한다. 그들은 사랑을 증명받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 날 사랑한다면 왜 이걸 안 해줘? 왜 이렇게 말했어? 날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그 질문은 겉으론 관심처럼 보이지만 속은 공포다. 또 버려질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이가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연인이지 치료사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주하지 않은 상처를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줄 수는 없다. 그 상처는 결국 관계의 곳곳에서 얼굴을 내민다. 자주 토라지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아무렇지 않은 말에 깊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애정을 요구하며 사랑을 지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깨진 사랑은 다시 또 하나의 상처로 남는다. 악순환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의심한다. 나의 말, 사랑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 없이 시작된 관계는 언제나 불안 위에 세워진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관심을 생존처럼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 관심이 잠시 흔들릴 때마다 관계는 폭풍처럼 요동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말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사람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을 그만두고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한다. 그 연습 없이는 어떤 사랑도 오래가지 못한다. 한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건 내가 부족해서일 거예요. 아니다. 당신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몰랐던 자신을 타인의 사랑으로 메꾸려 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증명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을 버티지 못하게 만든다. 사랑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외부 반영일 뿐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된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누군가가 사랑해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회복시키지 않는 한 어떤 관계에서도 끝내 외롭다. 사랑은 치유가 아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책임이며 그 책임은 먼저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힘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다. 감정은 사라지지만 이해는 남는다. 그 이해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을 망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왜 우리는 늘 잘못된 사람에게 끌리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에 끌린다. 시그문트 프로이트. 많은 이들이 말한다. 왜 나는 항상 나쁜 사람만 만나지?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상처야. 반복되는 이별, 되풀이되는 상처, 비슷한 사람에게 이끌리는 패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중독이며 자기 내면의 상처가 선택한 익숙한 파트너다. 프로이트의 말처럼 우리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보다 익숙한 감정을 좇는다. 그 감정은 종종 어릴 적 경험과 닮아 있다. 무시당했던 기억, 불안했던 애착, 조건부 사랑의 체험. 그런 감정은 비합리적이지만 강력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을 다시 반복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때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고른다.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날 불안하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끌릴 수도 있다. 그 불안이 사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말한다. 그녀는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상하게 끌렸어요. 그녀는 애정을 주었다가 빼앗고 때론 냉정하고 때론 다정했다. 그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파도에 중독되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중독이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릴 적 익숙했던 불안 속의 애정을 다시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끌리는 사람을 의심하라. 그 감정의 뿌리는 당신의 과거일 수 있다. 나의 말, 감정은 언제나 지금의 것 같지만 그 근원은 오래된 기억이다. 어린 시절 사랑받기 위해 참아야 했던 감정들, 인정받기 위해 감춰야 했던 진짜 모습들, 그 모든 것이 현재의 사랑을 왜곡한다. 우리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고서도 그 사람은 특별해라며 스스로를 속인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보상심리다. 어린 시절 채우지 못한 감정을 지금 채우고 싶은 절박한 시도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왜 이 감정에 끌리는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기 전에 내가 어떤 감정에 익숙한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나의 사랑 방식은 과거의 내 감정 패턴이 투영된 결과일 수 있다. 내가 사랑이라 믿는 그것은 실은 오래전 내가 배운 감정의 생존 방식일지도 모른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항상 챙겨줘야 할 사람에게 끌렸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을 만나 돌보고 대신 책임지고 결국 지쳐 떠나왔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었던 기억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사랑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제공하는 의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진짜 사랑은 익숙함이 아니라 건강함이다. 편안함은 불꽃 같지 않지만 오래간다. 안정감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마음을 지탱해준다. 끌림은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끌림에 이끌려 사랑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랑은 끌림이 아니라 성찰에서 온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는 사람들, 타인을 사랑하느라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망각이다. 시몬드 보부아르. 사랑은 아름답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고 난 후 남는 건 종종 황폐한 자신이다. 보부아르는 말한다. 진짜 사랑은 자기를 잃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을 핑계로 자신을 그렇게까지 지워버리는 걸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종종 자기를 줄인다. 취향을 맞추고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조정하고 스스로를 숨긴다. 처음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나중엔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며 가장 자주 무너지는 건 자아감이다.
한 여자는 있었다. 그는 활발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후 점점 웃지 않았다. 친구도 멀리했고 꿈꾸던 일도 미뤘다. 상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너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안 어울려. 그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수정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후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말은 많은 사랑이 끝나고 남기는 문장이다. 그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소외의 결과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지 마라. 그 사랑은 결국 너를 버린다. 나의 말. 사랑은 우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의 경계부터 시작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시작한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따라 쉽게 형태가 변하고 결국 그 속에서 길을 잃는다. 처음엔 내가 선택한 사랑 같지만 나중엔 사랑이 나를 선택한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사랑은 감옥이 된다.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고 감정에 맞춰 움직이고 말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결정된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복종이 아니다. 그것은 존중이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연인을 위해 직장도 옮기고 인간관계도 끊었다. 그녀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는 말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유지되는 사랑이라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다. 사랑은 그렇게까지 해야 유지될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상태여야 한다. 사랑이란 이유로 내가 사라지고 있다면 멈춰야 한다. 진짜 사랑은 나를 깎지 않는다. 나를 확장시킨다. 나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사람 곁에서 내가 더 나다워지는 느낌. 그것이 진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는 사람은 결국 상대도 잃는다. 왜냐면 진짜 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는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가면을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면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나를 망친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때로는 사랑 자체보다 더 절박하다. 자크라캉. 우리는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먼저 원하는 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다. 그 감정이 주는 안정, 존재의 확신,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 그런데 그 욕망이 지나치면 사랑은 더 이상 순수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을 벗기 위한 도구가 된다.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제하려는 욕망에 빠진다. 자크라캉은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핵심은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나를 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외모를 가꾸고 유머를 배우고 상대의 취향을 공부하고 때론 자신을 낮추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의 밑바닥엔 하나의 질문이 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한 여자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였다. 다정했고 배려 깊었고 누구보다 이해심이 많았다. 그런데 그녀는 늘 지쳐 있었다. 관계가 끝난 후 그는 말했다.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버림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참 슬펐다. 그는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연기를 했던 것이다. 그 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마음이 클수록 사랑은 왜곡된다. 나의 말. 우리는 사랑을 줄 때보다 받을 때 더 안심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사랑을 받아야만 안정된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은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는 나를 사랑해야 하고 칭찬해야 하고 알아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조율하게 된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감정이지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은 조건을 만든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넌 날 사랑해야 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넌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사랑은 감정이지 거래가 아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환산하려는 순간 그 감정은 순수함을 잃고
불안과 분노로 바뀐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연인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가 말한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땐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난 모든 걸 줬는데. 하지만 진짜 배신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샀다. 그러나 사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주는 만큼 돌려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고 계산이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그는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 집중하고 거절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상대를 중심에 둔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결국엔 무너진다. 사랑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다. 사랑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관계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의 사랑도 온전히 느낄 수 없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감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그것을 삶의 조건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망치게 된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나를 이끌게 하지 마라. 나를 아끼는 마음이 내 사랑을 이끌게 하라.